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비대면 수업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11월 28일이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14장 학급 운영, 생활지도 및 상담 여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학교 교사로 앞으로 재직하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교재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알아두시면 또 나중에 아이들을 어떤 집단에서 지도하시든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은 수업을 좀 짧게 그렇게 PPT 중심으로 쭉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해, 그 다음에 생활지도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고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는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의 뭐 이론이라든지 기법 같은 것을 쭉 다루도록 합니다. 우선 학급 운영을 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학급 운영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교재를 가지신 분은 351페이지를 보시면 좀 그 내용이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학급을 운영할 때 학급 규칙이라는 게 정해져야 되는데요. 학급 규칙은 학교의 교칙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서 우리 학급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한다 할 때 그것이 학교의 일반적인 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굉장히 분명하게 진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해서 학생들이 내가 이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한계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면 그거는 좋은 규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규칙이 있어야 하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규칙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규칙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안전하고 나는 그 한계를 지키면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은 긍정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싸움하지 않기, 왕따 하는 일 없기 이거보다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준비물 없이 학교 오지 않기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어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규칙의 수는 너무 많으면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몇 가지만 최소화시키는 것도 요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선생님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권위에 의해서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이 저항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때는 학생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정의를 내리면 그렇고요. 학급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학급 운영 규칙 이런 얘기는 질서 있는 학급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교사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여기 있는데 제가 먼저 앞에서 PPT를 넘기지 않고 설명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학급 운영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규칙, 룰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학급에서 기대되는 활동과 금지되는 활동을 구체화해 놓은 것. 절차는 학급에서 활동이 진행되는 그 단계, 정해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말한 이 얘기가 이거죠. 학급의 규칙은 학교의 교칙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규칙은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규칙이 있어야 되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학생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해 준다. 규칙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진술보다는 뭐뭐 하지 않기, 싸움하지 않기, 왕따시키지 않기 이런 것보다는 사이좋게 지내기, 준비물을 꼭 챙겨서 학교에 오기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진술을 한다. 규칙의 수는 너무 많으면 학생들이 잊어버리기도 쉽고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을 만들 때는 선생님이 강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켜라 하고 이렇게 하다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다가 참여해서 내가 만든 규칙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가 있죠. 353페이지에 보면 학급 규칙 만들기에 예해서 규칙의 수를 전체 3개 내지 5개 정도 되도록 하고 그 규칙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위반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다. 규칙은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거고 모델링과 연습을 통해서 규칙을 가리키고 학생이 모두 학습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새로 학생이 전화 갔을 때는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문제행동과 대응되는 학급 규칙을 언급하고 학생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설명해 준다. 이런 몇 개의 중요 사항을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표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 이거 이런 얘기구나 하고 다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학급 운영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354페이지 첫째, 성공적인 분위기가 좋고 내가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교사가 알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학생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선생님이 인식하고 있어야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반면에 반대로 비효율적인 함께 있다는 것이 잘 실행이 안 됐을 때 비효율적인 교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늦게 개입해요.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에 가서 선생님이 그때 개입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엉뚱한 학생을 야단친다. 뭐 아이들이 서로 싸움을 했다든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이 전체적인 저 아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이고 특별히 반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가 누구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대처가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벌어진 일의 결과만 놓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당한 학생을 선생님이 오히려 야단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비효율적인 교사의 대처 방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반응, 오버하는 거죠. 여기도 오버액션이라고 써 있는데 오버액션 에러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해서 아이들이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과민하게 반응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해서 학생이 스스로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당혹감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자기인식을 아주 부정적으로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두 번째가 동시 처리가 있는데 교사가 동시에 여러 상황을 처리하는 것, 한 번에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교사가 여러 상황을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향력 있는 학생이라든지 인기 있는 학생을 이용해서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해결한다. 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설명을 더 보고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단 특정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교사의 행동이 자칫 불공평해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좀 인기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아니면 뭐 공부 모범생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예쁘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모두 걔처럼 되고 싶어하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반에서 그런 아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를 여러 친구들 앞에서 좀 인정도 해주고 그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부각시켜줌으로 다른 친구들이 그 아이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파문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활함, 강의나 수업에 큰 문제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정도를
원활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자꾸 수업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그 무슨 아이들이 반에서 어떤 아이가 특정한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상으로 대답을 해주고 그 아이를 관리하시느라고 수업이 자꾸 중간에 차단이 되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성공적인 학급 운영의 기술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경계가 있습니다. 학급의 모든 학생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 학생이 예상할 수 없는 순서로 질문하기 이런 특별한 어떤 기법을 하나 소개해 놓기도 했습니다. 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훈육이 있습니다. 훈육은 학급 내 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훈육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을 하는 데는 강화와 벌이 있습니다. 강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뭔가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 강화. 그 다음에 벌은 그 문제 행동 아니면 부정적인 행동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처벌이죠. 처벌을 해가지고 그 행동을 차단하거나 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접근을 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처벌을 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처벌은 적게 하는 것. 그래서 칭찬이라든지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벌은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급 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 행동에 대해 즉시 그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한다. 나중에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내가 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는지, 내가 그때 왜 무슨 마음이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시간이 경과되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리고 뭐 그 전에 어떤 얘기와 연관시켜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한 실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문제 행동을 제거할 때까지만 처벌을 하고 그것이 이제 다 소멸이 됐는데도 계속 감정이 남아서 그 아이를 미워한다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면 눈에 띌 때마다 그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논리적, 체계적이고 감정을 싣지 않고 침착하게 처벌한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처벌을 할 때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입각한, 거기에 근접한 훈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개입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입 수준을 보면 사소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학생들이 뭔가 사소한 위반을 했을 때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무시하기 요 정도로도 사소한 위반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위반을 했을 때에는 간접적인 어떤 사인을 보낸다든지 직접 말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네가 계속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떤 벌을 받게 된다.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거고 사소한 위반 행위일 때는 다른 긍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거나 무시하는 걸로 행동 수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의사교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책에는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사의 효율성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적은 효율적인 의사교환의 기술을 발달시켜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효율성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학생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우리가 학생이라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한테 배우는 관계야. 이런 수직의 관계로 학생과 나의 관계를 인식을 하면 학생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열심히 듣지 않고 지금의 어떤 상태에서 저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이메시지를 통한 대화를 해라. 아이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상태고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학생에게 너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놨습니다. 선생님, 학생이 선생님 오늘 깜빡 잊고 교과서 안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아이메시지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 누구야? 3월달에 우리 모두가 학급 규칙 정한 거 기억하지? 수업시간 준비물을 챙겨오기로 했었잖아. 교과서를 안 가져오면 수업시간에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기가 힘들겠지? 그리고 네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마음이 좋지 않아. 결국 아이메시지는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도 이렇게 감정이 좀 순화되고 또 학생도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나의 감정이 상대편에게 순화되어서 전달되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지속될 때 타협 전략은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도 이제 효율적인 의사교환의 하나의 우리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실패를 하면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6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문제가 뭐냐? 문제를 규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해결책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네 번째 단계에 가서 결정을 내리는 거고 다섯 번째는 해결책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섯 번째에 가서 해결책에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이런 6단계를 거쳐서 갈등이 지속될 때 타협 전략을 세워서 학생들과의 효율적인 의사교환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아이메시지를 통한 대화법이에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 없이 단순히 서술한다. 네가 떠들면 내가 시끄럽게 떠들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은 너무 속상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야 시끄러워 떠들지 마.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수업 시간에 떠들어? 라고 너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무슨 결과냐 왜냐하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이메시지의 전달 3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규정하고 아까 말한 거죠. 그 갈등이 지속될 때 타협 전략 사용인데요.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각 해결책을 평가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그 성공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6단계를 거쳐서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지 않고 학생도 내가 선생님한테 강제로 뭔가를 강요받아서 억지로 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그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서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생활지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생활지도는 나중에 14주차에 이제 여러분한테 시험 대비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생활지도의 원리가 아마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 363페이지를 보시고 시간 있는 분들은 그 생활지도의 원리 몇 가지예요? 네 가지를 한번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활지도를 하는 목적은 문제 행동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직접 벌어졌을 때 거기에 개입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상담이지만
생활지도는 문제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모든 학생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바른 가치를 알려준다든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생활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특정한 학생이 아니고 모든 학생이 대상이고요. 일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학생이 자율적 자발적인 행동에 도움을 줍니다. 학생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거고요.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것이 생활지도 일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36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생활지도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을 도와주는 것은 상담이죠. 근데 그 이전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심리적 문제를 제거하거나 교정하는 것도 생활지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생활지도는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 행동을 돕는 데 있다. 스스로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선생님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바른 가치를 갖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특징이다라고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도 있어요. 생활지도는 임상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아이를 기억에 떠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그런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활동 중에는 학생 조사 활동이 있습니다. 학생 조사 활동은 학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학생 조사 활동입니다. 두 번째, 정보 제공 활동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 정보라든지 직업 정보, 사회 및 개인 사회 적응 정보, 학생이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뭐 상급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장학금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도서관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학교 생활에 관련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교사에게 질문을 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두 번째 생활지도의 활동 중의 영역, 두 번째 정보 제공 활동이죠. 그 다음에 상담 활동은 생활지도의 핵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지도가 사실은 상담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생활지도는 예방 차원이라면 상담은 이제 좀 더 문제에 가깝게 접근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특징이 있는데,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해서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 이것이 상담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배치 활동이 있습니다. 다른 목표는 학생에게 알맞은 단계나 집단에 배치되어 그 생활에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치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배치활동은 직업지도, 진학지도, 학과 선택지도,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 추수활동이라고 하는데,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이 추후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리해 주는 것을 추수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상담을 깊이 있게 설명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이론만 갖고도 우리가 한 주씩 수업을 했던 그런 거잖아요. 상담 이론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PPT를 쭉 읽으면서 설명을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범주 내에서 하겠습니다. 첫째, 상담 이론 중에서 정신분석 상담이 나오죠. 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나오는데 인간의 마음이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고요.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제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성격이 여기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유아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성격 구조가 형성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 갈등 경험은 무의식 속에 축적돼서 성장 후에 발생하는 심리 문제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그 무의식 안에 어떤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목적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자기를 이제 각성하는 거고요. 다양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자아를 중심으로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 모르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내서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앞으로는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정신분석 상담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법으로는 자유현상, 꿈분석, 전이, 저항, 해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어기제 잘 아시죠? 방어기제는 내 안에 있는 욕구대로 무의식에 지배받는 그대로 행동을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덮고 또 위험한 요인을 제거하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힘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원초와의 충동과 이에 대립하는 초자의 압력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초자가 이렇게 네 맘 그 본능대로 사는 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많아라는 어떤 자각을 하게 함으로써 나를 보호하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자아를 보호하고 불안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하고요. 방어기제의 두 가지 특징은 현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 기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방어기제의 두 가지 특징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방어기제의 종류, 억압, 부인, 반동형성, 투사, 대치, 합리화 이 위에도 백일몽이라든지 또 여기 있네요. 퇴행, 동일시, 지성화, 승화 이런 굉장히 많은 방어기제를 사람들은 쓰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론이 행동주의 이론인데요. 인간의 부적응 문제를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외연적 행동으로 설명하고 과거 경험보다는 현재 문제. 그러니까 앞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과거 경험이 무의식에 녹아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이론이었다면 행동주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문제의 행동이 무엇이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죠. 인간의 부적응 행동이 어떤 환경 요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학습과 환경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환경 요인에 의해서 학습되고 지속되는 아까 그 강화물 혹은 처벌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수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상담 목표는 문제 행동은 제거하고 치료 학습을 통해서 적응적 행동으로 고칠 수 있다. 잘못되어진 것도 학습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담자의 적응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상당 기법에는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죠. 문제되는 행동을 이제 없애는 건데 속어나 노출이나 체계적 둔감법 같은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여러분들 아시죠? 부적응적 증상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공포증과 같은 불안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하얀 털을 가진 짐승을 보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한꺼번에 하얀 털이 있는 토끼를 갖다 줬을 때 그 사람은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포증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장난감 토끼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는 좀 멀리 있는 토끼를 보게 해서 다른 사람이 토끼를 데리고 노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것은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저렇게 귀엽고 예쁘구나 라는 거를 멀리서 보게 한 다음에 거리를 점점 좁혀서 그 다음에는 울타리 안에 있는 토끼를 밖에서 만져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부적응 증상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적응 행동을 증진시키는 기법으로는 행동 조성, 모델링, 토큰 경제. 뭐 토큰 경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발행해 줘서 그것이 모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거.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 토큰 경제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 행동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토큰 경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 이론 REBT라는 게 있죠. 알버트 앨리스가 만들어낸 개발한 이론인데,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매개하는 신념 체계, 즉 해석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잘못 인식하고 있고 잘못 오류를 범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게 REBT. 인지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상담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했어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 아마 이게 이제 REBT에 입각한 그런 개념이겠죠. 합리적 이성에 근거하여 부적응적인 정서와 행동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면 내가 지금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REBT의 핵심 이론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인지, 정서적, 행동적 기법을 내담자에게 맞게 적용을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A, B, C, D, E, F 모델을 씁니다. A, 선행사건. 무슨 지금의 내 상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B, belief system, 신념,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있어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나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성공을 해야 돼. 뭐 이런 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항상 모든 일에 완벽하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죠. 그래서 consequence를 해요.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행사건이 있고 그런 고정된 신념체계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지 절망감에 빠져있는 결과에 대해서 dispute, 논박을 하는 거죠. 상담자가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생각 한번 바꿔봐 라고 해서 디스피트를 하면 이펙트,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정, 필링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ABCDEF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걸 REBT라고 하고, 앨버트 앨리스가 만든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 이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이론 내용을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논박, 아까 디스피팅 했죠.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내담자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다. 비합리적인 신념이 뭔지를 찾아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고, 방법으로는 독서나 또 토론이나 활동, 시청각 자료 보기 이런 걸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아주 이거는 기법이 많은데요. 그래서 합리적 정서 심상법, 역할극, 유머, 행동적 기법, 수치심 깨트리기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게 REBT고요. 네 번째가 인간중심 상담. 이게 사실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왔어요. 칼 로저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고요. 이건 상담 이론과 기법에 대한 상담자의 지식보다 상담자의 태도와 인간적 특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얼마나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대해주는가.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라포 형성이 어떻게 되어서 신뢰감이 어떻게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게 인정을 받는가. 이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여기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
공감적이의 진솔함이 핵심 방법으로 이 인간 중심 상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장을 추구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담 목표죠. 그래서 보통 아까 앞에서 말한 행동주의 상담 같은 거는 그 내담자가 현재 당면하고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비중이 거기에 크고 그것이 상담의 1차 목표지만 인간 중심은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내면이 바뀌고 자기 의지나 자기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 자체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상담의 2차 목표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인간 중심 상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상담 기법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즉시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참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가끔 그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보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메일을 같이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힘을 얻고 마무리할 때까지 잘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14주차 수업인데 이제 12월 5일 날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4주차 수업은 기말고사, 15주차에 보는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총 정리를 하는 걸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 참여를 수업에 하셔야지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일정 시간은 여러분들의 그 교육 자료가 올라가는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출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도 추워지고 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대면 수업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